자, 다음은 아홉 번째, 그 밖에 기타 머신러닝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나이브 베이즈는요, 여러분, 굉장히 유명하고 또 자주 사용되는 그러한 분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한때 굉장히 자주 사용됐던 그러한 분류 방법인데요. 이 나이브 베이지는요, 기본적으로 이 클래스 부류에 대한 결정 지식을 이 조건부 확률로 결정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에 대해서 얼만큼의 확률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 우리가 다 계산을 해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 P 확률로 x1, x2, xn과 같이 이런 속성값을 가지고 이 속성값에 따라서 이 클래스 부류에 해당이 될 확률, 이거를 계산하면은 우리가 쉽게 이 분류기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데, 근데 아쉽게도 이거를 계산하기 좀 어렵죠. 이 속성값, 어떤 속성값에 대해서 이러한 부류를 해당할 것이라는 이런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확률은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속성값에 대한 부류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걸 어떻게 쉽게 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베이즈 정리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인데요. 베이즈 정리를 통해서 이 사후에 나타날 확률, 그러니까 이러한 속성값이 이런 클래스에 속할 어떤 그 확률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가능도인데요. 전체 이 클래스가 이러한 속성 값을 가질 것이다라는 이런 가능도 계산, 그리고 거기에 사전 확률을 곱해줍니다. 근데 그 곱한 값을 이 증거, 바로 전체 속성 값이 나오는 그 확률을 나눠주면 이 사후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유도를 해서 사후 확률을 계산하는데, 근데 이 가능도에 대해서 이 가능도를 조건부 독립이라는 가정으로 계산합니다. 이거는 조건부 독립은요, 우리가 x1, x2 이런 xn의 그 속성값, 그래서 특정 클래스에 대해서 이런 속성값을 가질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해당하는 클래스에 대해서 x1이 등장할 확률과 x2가 그다음 xn이 각각이 별도로 이렇게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나타날 확률을 곱한 게 바로 이 가능도다라고 좀 가정을 해서 동작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각을 곱한 게 이제 실제적인 가능도 계산이라 치면은 우리가 베이즈 정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식을 조금 바꿔서요. 해당하는 이 가능도 위치에다가 이렇게 조건부 독립에 해당하는 가능도 계산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계산해야 될 바로 속성값에 대한 그런 그 클래스 해당하는 C의 조건부 확률이 사후 확률이 계산이 될 수 있겠죠. 자, 이것도 우리가 쉽게 한번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보면은 예제는 삼각형과 사각형에 대한 예제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그러한 예제인데, 그 예제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어떤 독립적인 그런 확률 값을 다 계산을 해주면 좋은데요. 예제니까 우리가 삼각형이 등장할 확률 총 14개죠. 14개 중에 삼각형이 5개 있습니다. 그래서 14분의 5, 사각형은 9개, 14분의 9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삼각형에서 수직이라는 이 속성값을 가지는 비율은 전체 삼각형이 5개죠. 5개 중에 수직인 거, 수직, 얘는 수평, 수직, 수평이죠. 그러니까 수직이 3개 있고 수평이 2개 있네요. 그럼 삼각형 중에 수직인 게 5분의 3, 수평인 게 5분의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삼각형에서는 대각선이 없어요. 그래서 대각선은 없으니까 5분의 0으로. 자, 그 다음에 삼각형 중에 점선인 것과 실선인 걸 계산을 해볼까요? 자, 삼각형 중에 점선, 얘는 실선, 점선, 점선이죠. 그럼 점선이 4개고 실선이 하나네요. 그럼 삼각형에서 점선이 나타날 확률은 5분의 4, 삼각형인데 실선일 확률은 5분의 1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각형인데 유냐 무냐, 점이 있냐 없냐, 닷의 유무를 보면 삼각형인데 무, 유, 무, 유죠. 그러면은 지금 유가 3개, 그 다음에 무가 2개네요. 그러면 유가 5분의 3, 무가 5분의 2.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조건부 확률을 다 계산을 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사각형도 나름대로 이렇게 각 특성, 속성 값에 따라서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수직, 점선, 무. 수직이고 점선이고 무인 이 특징들, 속성 값을 가지는 확률은 14분의 2가 나오게 됐습니다. 14개 중에 2개만 수직이고 점선이고 무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수직이고 점선이고 무가 삼각형일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수직과 점선과 무를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이 삼각형일 확률. 이거는 바로 우리가 계산으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바로 각각에 대한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게 사전 확률인 삼각형이 나타날 확률을 곱해주고, 그거를 수직, 점선, 무가 나타날 확률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에서 수직이 나올 확률 바로 5분의 3, 그다음 삼각형에서 점선이 나올 확률 점선 5분의 4, 그다음 삼각형인데 무가 나올 확률 5분의 2, 그다음 삼각형이 나올 확률은 14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다 곱한 다음에 그거를 수직, 점선, 무가 나올 확률 바로 14분의 2로 나누어 주면 계산을 다 해보면 0.48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직과 점선과 무라는 특성이 이런 속성 값이 삼각형일 확률은 우리가 0.48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이 확률적 계산을 통해서 분류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에 대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지도 학습입니다. Unsupervised Learning인데요. 비지도 학습은 결과 정보가 없는, 정답이 없는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특정 패턴을 찾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비지도 학습은요, 데이터의 잠재한 구조, 바로 이 스트럭처 구조 혹은 하이러키 계층 구조를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사용자 집단 같은 히든 유저 그룹을 찾는 걸 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룹이나 패턴이나 구조를 찾아낸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문서들을 주제에 따라 구조하는 것, 이것도 비주도 학습에서 쓰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컴퓨터나 사용자들의 다양한 남겨지는 그 로그 정보를 사용해서 어떤 사용 패턴을 찾아내는 것, 이것도 이 비지도 학습의 어떤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지도 학습은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존재하는데요. 비지도 학습의 대상이 되는 그런 방법들은 군집화, 그다음 밀도 추정, 그다음 차원 축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군집화, 클러스터링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봤으니까요. 이거는 스킵하고 밀도 추정과 차원 축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도 추정은 이 density estimation입니다. 얼만큼의 밀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추정을 하는 방법이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거는 부류, 바로 클래스별 데이터를 만들어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확률 분포를 찾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거는 용도가 뭐냐면 각 부류별로 그 클래스에 따라서 주어진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확률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확률이 높은 부류로 분류를 시켜버리는 형태로 우리 밀도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높은 대로 그 데이터가 어디가 높은지를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밀도가 높을수록 이렇게 큰 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쪽에 이렇게 높은 밀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데이터는 이렇게 밑에 분포되어 있지만 그 데이터의 분포에 따라서 얼만큼 덴시티한지 이 부분이, 여기가 좀 빼곡하게 덴시티 하잖아요. 여기도 덴시티하고, 그래서 그 덴시티에 따라서 이런 밀도 값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데이터의 어떤 분포에 따라서 얼만큼의 밀도를 가지는지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굉장히 빼곡히 모여 있고, 여기가 좀 모여 있고, 여기가 또 모여 있죠. 네. 자, 이런 밀도 추정. 근데 밀도 추정 방법에는요, 파라메릭, 모수적 밀도 추정이 있고, 넌 파라메릭, 비모수적 밀도 추정 두 개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이 파라메릭 밀도 추정은요, 이 분포가 특정 수학적 함수를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함수의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이제 모수적이죠. 그런 모수적이 있는 형태로 밀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는 이 파라메릭 모수적 밀도 추정은요, 가우시안 함수 또는 여러 개의 가우시안 함수를 혼합하는 그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잘렸겠네요. 자, 그리고
비모수적 밀도 추정은요. 그 분포에 대한 특정 함수를 가정하지 않아요. 가정하지 않고 그 주어진 데이터를 사용하여 그 밀도의 함수의 형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전형적으로는 비모수적이기 때문에 간단한 바로 히스토그램과 같은 게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이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밀도를 추정한다 치면요. 밀도를 추정하면 여기가 좀 굉장히 덴시티 하잖아요, 이쪽이. 그래서 이런 덴시티한 부분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3차원으로 표기하면 이런 식의 밀도가 높은 이 부분, 밀도가 높죠. 그리고 밀도가 그나마 조금 이렇게 낮은 이런 부분. 그래서 3차원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히스토그램 형태로 비모수적 표현으로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어떤 방법들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밀도 추정 방법도 이제 많이 사용되니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원 축소입니다. 이건 디멘전 리덕션. 바로 우리가 다양한 어떤 데이터들이 이 고차원의 특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고차원의 데이터 정보를 조금 손실을 감내하지만 근데 그 손실 정도를 좀 최소화해서 저차원으로 변환하는 게 바로 차원 축소입니다. 그냥 고차원을 저차원으로 바꾸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런데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손실을 최대한 최소화하면서 저차원으로 바꾸는 방법, 이게 바로 차원 축소입니다. 목적은 2차원이나 3차원으로 변환해서 시각화하면 어떤 직관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3차원까지잖아요. 3차원 이상이 되는 건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이 가능한 3차원 형태로 혹은 2차원 형태로 변환해서 시각하면 우리가 좀 더 직관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고차원 데이터를 2, 3차원으로 차원 축소를 해서 시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원 축소를 할 경우에는 이런 차원의 저주의 문제를 좀 완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차원이 높으면 높을수록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차원 축소를 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대표적인 어떤 그림인데 이게 이런 어떤 인물 같은 경우 이런 사진은요 굉장히 고차원적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고차원적 특성을 이런 2차원의 공간으로 표현하니까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런 모양은 어느 위치에 이런 모양은 어느 위치에 이런 모양 어느 위치인지 이런 직관적으로 우리가 시각화해서 데이터가 어떠한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지 어떤 게 존재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차원의 저주인데 차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리 분포가 일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일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분포가 있는 반면에 점점 차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4차원, 20차원, 50차원이 되니까 결국엔 일정한 이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는 이 거리 분포를 가지는 형태로 좀 바뀌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문제도 있지만 부분 공간의 개수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차원이 점차 3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증가할 때마다 이 개수가 부분 개수가 너무 많아지죠.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차원 축소에 이제 자주 사용되는 주성분 분석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성분 분석은 이 분산이 큰 소수의 축들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사상하는 그 프로젝션하여 저차원으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데이터의 공분산 행렬에 대한 고유값이 큰 소수의 고유 벡터를 사상 축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그림을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자, 이런 식의 데이터가 가지고 있다면요. 이 데이터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저차원으로 변환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뭐 이렇게도 나누고 이렇게도 나누고 이렇게도 차원을 축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나이스한 차원 축소 방법이 무엇일까? 그렇게 했을 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축을 사상 축에 대해서 올바른 사상 축을 선택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축을 여러 번 계산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메인과 서브가 있는데 지금 메인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라인이죠. 이 라인. 그러니까 이 라인이 됐을 때 가장 좋은 어떤 주성분만 남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 사상축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성분 분석도 이 저차원 변환에 좀 빈번하게 많이 사용되는 그런 방식이고요. 자, 그리고 이상치 탐지라는 게 있습니다. 아웃라이어 탐지입니다.
이 이상치는요, 다른 데이터와 크게 달라서 다른 메커니즘의 생성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상치는 말 그대로 이상한 좀 기존 데이터랑 좀 많이 크게 다른 어떤 데이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이상치는 관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치와 유사하지만 다른 특성은 바로 잡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이즈. 이거는 관측의 그냥 오류 그리고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무작위적인 오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상치와 다르게 잡음은요, 관심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서요, 바로 제거할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치는 이 중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정보인데, 잡음은 그냥 어떤 단순한 오차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분석의 대상이 되지 않아서 제거할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신규성 탐지와 관련해서 또 이상치 탐지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의 어떤 분포와 달리 이렇게 이상하게 나타나는 이런 데이터 위치들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어떤 측정 오류이거나 혹은 뭐 이런 노이즈일 수도 있지만 혹은 이 어떤 잠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이상치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게 볼티지죠. 볼티지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튀는 형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치 탐지에 대해서는 포인트 아웃라이어, 점 이상치라는 것과 상황적 이상치 그리고 집단적 이상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점 이상치는 말 그대로 포인트, 다른 데이터와 비교해서 차이가 큰 이런 데이터들, 포인트 데이터가 점 이상치입니다. 그리고 상황적 이상치는요, 상황에 맞지 않는 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컨텍스추얼 아웃라이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25도인 데이터는 정상이죠. 근데 겨울철에 25도가 나왔어요. 근데 겨울철에 25가 나가면 이거는 이상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겨울에 25도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근데 25도가 나왔다. 그럼 뭔가 이상한 상황이 발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집단적 이상치입니다. 집단적 이상치는 콜렉티브 아웃라이어라 합니다. 이거는 여러 데이터를 모아서 보면 좀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이런 데이터 집합을 바로 집단적 이상치라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만 뭐 몇 개만 차이가 있는 이런 점 이상치와 달리 집단을 이루고 있는 여러 데이터가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데이터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데이터의 균등한 분포에 비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좀 이상한 어떤 이상치 값을 가지는 이런 어떤 형태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집단적 이상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밖에도 이렇게 뭐 로그나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균등하게 사용이 되는 어떤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과 다르게 갑자기 뭐 SSH라는 접근에 버퍼 오버플로우에 FTP가 뭐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로그가 있다. 그런 건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또 살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정사용 감지 시스템에 또 이상치 탐지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부정사용 감지는 Fraud Detection System (FDS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상한 거래 승인 요청 시에 카드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가 전송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많은 신용카드 회사나 은행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카드를 진짜 이런 카드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유럽에 가서 유럽에서 실제 카드를 이제 결제를 한 곳은 카드 결제는 프랑스에서 했어요. 근데 프랑스에서 했다가 갑자기 이탈리아로 넘어가서 또 짧은 시간 내에 카드 결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사실은 이렇게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제가 그 경계 쪽에 있었거든요. 카드를 갑자기 다른 두 나라에서 짧은 시간 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니까 이거에 따라서 경고 메시지가 자동으로 저한테 왔고 그리고 전화가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 승인이 자동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형태로 이런 부정사용 감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침입탐지 시스템, Intrusion Detection 시스템이라는데요. 이거는 우리 IDS라고 해서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관찰해서 이상 접근을 식별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이런 로고 같은 경우가 이런 이 침입 탐지 시스템과 유사한 어떤 로그 분석에 해당이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네트워크 트래픽을 어떤 식으로 트래픽이 오는지 그리고 로그들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 로그에 대한 어떤 패턴 순서가 조금 차이가 있을 경우 이럴 때 이상 접근이라는 걸 식별을 하는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당연히 이상 접근을 식별하면은 그 네트워크 접근을 차단하거나 자동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시스템의 고장을 진단하거나 그리고 임상에서 질환 진단 및 모니터링을 하거나 그리고 공공보건에서 유행병을 탐지하거나 그리고 스포츠 통계학에서 특이 사건을 감지하거나 그리고 관측 오류를 감지하는 등 이런 이상치 탐지는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 기술입니다. 자, 그리고 반지도 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지도 학습은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인데 이거는 이 입력에 대한 결과값이 없는 미분류, 바로 레이블이 없는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지도 학습에 사용할 때 할 수 있는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미 슈퍼바이즈드인데요. 분류된 데이터, 레이블드 데이터는요, 이 획득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이 결과,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블을 붙이는 작업 자체는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그런 어떤 고비용의 노동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분류 데이터는 낮은 획득 비용을 가지죠. 그냥 분류를 안 한 어떤 다양한 데이터만 모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분류 경계가 인접한 미분류 데이터들을 동일한 집단에 소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을 하는 그런 어떤 기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같은 군집에 속하는 것은 가능한 동일한 부류에 소속하도록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이 경계가 있다고 치면요, 이 바운더리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데이터들이 이렇게 존재했을 경우 이 데이터가 어느 부류에 해당이 될지를 레이블이 달려있지는 않지만 이 레이블이 달려있지 않은 데이터들을 이렇게 근접한 가능한 동일한 부류에 소속할 수 있도록 이런 비슷한 같은 군집으로 포함시키는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반지도 학습에서 평활성 가정, 그다음 군집 가정, 그다음 매니폴드 가정 이렇게 다양한 가정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먼저 평활성 가정은요, 가까이 있는 점들은 서로 같은 부류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가까이 있는 정도에 따라서 이 부류를 정하는 형태고요. 그다음 클러스터는요, 우리 비지도 학습 중에 사용되는 이 클러스터링 방법을 사용해서 같은 군집에 속하는 데이터가 동일한 부류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가정으로 동작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니폴드 가정인데요. 매니폴드는 원래 차원보다 낮은 차원의 매니폴드에 데이터가 분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매니폴드 방법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분포시키는 클래스를 정해주는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반지도 학습까지 살펴보고 이 머신러닝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타 머신러닝 기법들, 예를 들어서 우리 나이브 베이즈, 그 다음에 이 비지도 학습 방법들, 그 다음 반지도 학습 방법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상치 탐지 이런 여러 가지 머신러닝 기법들을 활용한 기술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